5.5배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화력발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화력발전의 열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번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저는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장수는 많은데 이제 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화력발전, 랭킨 사이클 과정입니다. 랭킨 사이클. 랭킨 사이클은 딱 네모나게 돼 있습니다. 네모나게 일단. 예? 랭킨 사이클을 뭐라고요?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발전소에 맞게끔 변환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모나게 돼 있다고 했는데 네모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조금씩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형태는 네모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요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 과정, PV 선도, TS 선도, 급수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포화수에서 포화증기로 갔다가 과일증기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거기 인계온도, 인계압력 막 나오고요. 그래서 장치선도, TS선도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일러가 있고 안에 과일기가 있고 제열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복수기를 거쳐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순환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을 테고 증기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겠죠. 근데 증기가 얘기했던 포화증기냐, 과열증기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 되죠. 그 지점별로 어떤 사이클에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그거를 면적으로 나눠 놓은 게 이제 열 효율이란 얘기죠.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랭킨 사이클과 카르노 사이클을 TS 선도를 이용해서 비교 설명해라. 그럼 카르노 사이클은 TS 선도에서 네모날 거고 랭킨 사이클은 약간 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열효율 향상 방안을 어떻게 해라. 그럼 열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생을 한다든가 제열을 해가지고 면적을 더 넓혀주는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면적을 더 넓혀주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중 카르노 사이클을 설명하죠. 그럼 기본적인 열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랭킨 사이클 변경했을 때 뭐가 틀려지는지 그 랭킨 사이클에서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재생이 들어가고 제열이 들어갈 때 각각의 기기하고 매칭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재생 제열 사이클의 TS 선도. 제열은 튀어나오는 부분, 재생은 밑으로 두 개 들어가면서 요 밑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계단처럼. 일단 그 개념만 먼저 집어넣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각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이따가 아까 전체적인 그림하고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열 사이클, 기력발전소의 종합 열효율에 미치는 인자 4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열 중성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NEPF가 있었고 얘는 또 4가지가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기력발전소 종합 열효율. 발전소의 열효율을 올리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생각하면 어떻게 고정자 부분이 있을 테고 전기자 부분이 있을 테고 터빈이 있을 테고 뭐 발전기 있을 테고 이제 발전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보일러가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일러 순환 방식. 근데 크게는 보일러의 종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럼 보일러, 그 다음에 관류식, 관류 보일러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순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관류 보일러, 뭐 복합 순환식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 순환을 하느냐? 순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틀려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초인계압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일러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 나왔었죠. 근데 보일러는 크게 드럼 보일러하고 관류 보일러로 나눠진다. 근데 이제 드럼 보일러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죠. 예? 왜? 변압 운전도 힘들고 아까처럼 열 능력도 지금 한번 열을 데워놓으면은 그걸 또 떨어지면 물로 되니까 다시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류 보일러에서는 드럼이 필요 없으니까 아까처럼 인계 온도라든가 인계 압력을 높여가지고 바로 물의 기수 분리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중간에 세퍼레이터 있었죠? 그런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중간에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세퍼레이터 전에 이제 드럼이 하나 더 있다 이거죠. 큰 드럼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기수 분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기만 올라가니까 나쁜 성분은 밑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관리 보일러는 관이 일자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기수 분리기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물의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가성치화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벽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보일러에는 증류수 같은 순수한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근데 이제 드럼 보일러는 순수한 물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그런 차이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의 종류를 들고 각 형식의 특징을 기술하여라. 그래서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해수 장치 키워드 뭐라고요? 세 글자? 예, 그렇게 바로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최소한. 왜냐하면 여러분들 송배전공학하고 전력계통공학은 바로 나와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발전공학은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놓으시지 않으면은 화력발전, 그래서 기력발전, 화력발전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절공급,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아까 그림하고 제가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동영상 보여드리고 그림 그려드리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과열기, 뭐라고요? 보일러의 안에 들어있는데 과열기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습진기를 포화증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복수기는 하는 역할이 뭐죠? 예? 그렇죠. 포화증기를 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절탄기는 이코노마이저 이따 보시고, 공기열기 어디 있었죠? 요 밑에 공기열기가 있었죠? 공기열기가 뭐냐? 이쪽으로 보일러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열을 해주기 위해서 열해수 장치가 돼서 절공급이라고 했죠? 절탄기가 어디 있다? 여기 보일러 바로 밑에. 공기열기 여기 있다? 요 밑에. 그 다음에 여기 급수가열기. 이런 식으로 절공급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아까 그 프로세스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연도가스를 이용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장치. 연도가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배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수를 사용하지 않는 터빈. 단위용량. 여기 보시면 유연탄을 하역한 뒤 연료를 보일러에 보내기까지 필요한 중요기기 4가지. 아까 보셨던 것들을 그런 건 보시면 되는데 답안지에는 없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 답안지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관연도 문제니까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거치고 나온 여열을 이용하는 설비 3가지. 여열을 이용하니까 여열 회수 장치가 이거죠? 뭐죠? 다시 한번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급수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장애 현상. 네? 뒤에 이제 키워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터닝기어 아까 설명드렸죠? 발전기가 정지했을 때 천천히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돌려주는 기기다. 조그만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하고. 레버린스 패킹이 아까 그 옆에서 그 발전기 축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발전기 축이 아니라 그 안에 증기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보일러에서 인계온도하고 인계압력은 얼마인지. 인계온도 대략 생각나시나요? 예, 374도. 인계압력은 225. 이렇게. 374, 225. 버스 번호가 아닙니다. 예? 집에 들어가는 버스 번호는 못 외워도 이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이런 숫자들 많이, 아까 247도 있었고, 0.24도 있었고, 예? 55분의 1, 58분의 1,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들은 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감압운전. 왜 압력을 줄여서 운전을 할까? 이런 부분들.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된 채 3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 키워드 10개. 뭐였죠? 복사열연, 싸담보, 속이죠. 이제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쓰셔야지.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 사용증기의 고온고압화. 연소가스의 열효율 향상. 연료연산법의 향상. 사이클 개선.
단위기 용량 증대, 복합 사이클 채용, 손해 동력 손해 경력 절감, 기동 정지 비용 절감, 저부하 시 감압 운전. 이런 내용들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열혈의 향상 대책.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비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죠. 키워드를 애우게 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현장 가서 볼 일이 없으니까 키워드를 자꾸 애우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상교육이죠. 막 어려서부터 너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고요. 예? 김일성 우상 찬양하듯이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미친다는 얘기죠. 자, 화력발전소의 장래 전망, 고효율화, 연료의 고도화, 운영 측면, 자동화 측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00메가와트, 그러니까 50만짜리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미분탄 연소 보일러, 플루다이저드. 이게 아까 PFBC 할 때 PFBC가 플루다이즈드 베드 컨버전입니다. 영어 이거 좀 어렵죠, 이렇게. CFB는 서큘레이션, 순환을 해준다. 이거죠. 여기는 풀이니까 가압을 해준다. 가압 유동층 연소 방식. 이게 순환, 서큘레이션, 플루다이즈드 베드 컨버전 이렇게 되는 거고요. CFBC가 바로 이런 거고 PFBC는 프리가 들어간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죠. 원어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PFBC가 뭐고 CFBC가 뭐고 RGC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죠. 그게 이제 복합발전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복합발전에. 이게 바로 화력발전이긴 하지만 나중에 복합화력발전 방식과 가압유동상 연소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죠. 바로 복합발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RGCC가 석탄가스와 석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증기 복합 사이클 발전. 이게 석탄가스니까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입니다. 이런 사이클의 열을 구하라. 이건 수식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증기 터빈 발전기와 수차 발전기 차이점. 뭐냐? 터빈 발전기와 수차 발전기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크기도 틀려지고, 단락비도 틀려지고, 철기계인지, 동기계인지, 효율인지, 반작용이 틀려지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시면은 수차 발전기는 다 좋다. 터빈 발전기는 다 나쁘다. 하나만 빼고 전기자 반작용, 효율 이런 부분 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락비 같은 경우도 수차 발전기가 KS는 1.2에서 1.4, 1.5, 얘는 0.6에서 0.8, 얘는 철기계고 얘는 동기계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걸 표로 외워두시라고요. 근데 수차 발전기가 다 좋다라는 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앞에 키워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랭킨 사이클. 랭킨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는 카르노 사이클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카르노 사이클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랭킨 사이클을 설명할 겁니다. 랭킨 사이클의 장치 선동. 장치에 대한 것도 그림을 그렸죠. 이게 뭐냐? 저희 등가열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도가 나와야 되겠죠? 등가열로 그렸으면. 그 벡터도가 아까 열혈 TS 선도, PV 선도가 되는 겁니다. 얘는 등가열로다. 그러니까 등가열로는 거 어떻게? 얘는 터빈부터 그렸습니다. 앞에는 이제 또 보시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는 그림 그릴 때 보일러가 여기서 1, 2, 3, 4 해가지고 터빈 쪽이 4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교재는 전부 다 터빈을 기준으로 1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터빈에서 나가고 나면은 여기서는 증기였는데 여기는 물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복수기를 거치는 부분에서 물이 돼서 여기까지 물이 되겠죠? 4까지는. 4에서 4-가 되면서 이제 증기가 되고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카르노 사이클을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요 두 개 시계의 방향, 요 두 개는 팽창한다. 요쪽 반시계 방향, 요 두 부분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압축한다라는 거 먼저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시니까. 팽창하는 부분은 요 두 개, 요거는 압축하는 부분. 일단 그렇게 애우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게
TS 선도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T는 뭐죠? 온도입니다. 온도. S가 뭐였죠? 네 글자? 엔트로피. 어떤 열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열량이. 예? T는 절대 온도라고 그랬으니까 온도죠. 여기는 뭐죠? 온도가 됩니다. 등온. 여기도 등온이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요거는 열, 여기는 열. 그래서 단열. 예? 등온, 단열인데 여기는 팽창, 여기는 압축.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먼저 팽창만 알아두시면 여기 T니까 등온은 바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압축 부분이 헷갈려지시니까 그냥 먼저 외워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근데 압축이 된다는 건 뭐죠? 팽창은 된다는 건 여기는 기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 팽창이 됐으니까. 압축이 된다니까 여기는 물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열량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2로 가는 건 등온 팽창. Q1의 열량을 수열하여 얻어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팽창한다. 기체가 활발해지려니까 온도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100도씨에서 200도씨가 되면 기체가 더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예? 요건 받아들여서 간다는 얘기고. 요거 단열 팽창은 열은 동일하죠. 열은 근데 온도만 내려가는 겁니다. 온도만. 열은 동일한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증기가 터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열은 동일하겠죠.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압력이 줄어들겠죠. 압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압력이 줄어들면 더 커지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압력이 더 걸리죠. 그게 이제 그 농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때문에 냉각이 되면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뭐 열량을 수열한다. 이건 열량을 방출하는 거죠. 그 열량을 방출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래서 바로 그게 연락차가 되는 거죠. 증기가 복수기로 넘어가면서 그 연락차에서 그 열이 터빈을 돌려주는 겁니다. 연락차에서 그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셨던 TS 선도하고 장치 선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설명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걸 같이 보셔야 되니까. 자, 1번 터빈 여기죠. 과열증기죠. 그 떨어진데 뭐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는 건 터빈을 지나면서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니까 팽창이 됐다. 근데 여기 터빈사에서 온도 변화가 있나요? 없죠. 뭔가 냉각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렇게 포화선도라고 했죠. 여기 포화선도. 예? 포화점을 지나가면 뭔가 바뀌죠. 포화선도를 지나가게 되면 뭔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과열증기였는데 여기는 포화증기가 되고 여기는 포화수가 되죠. 여기가 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증기입니다. 증기. 예? 증기. 여기도 증기인데 여기는 포화증기죠. 과열증기죠. 과열증기. 여기는 포화증기, 과열증기. 포화수선을 넘어서 과열증기가 됐으니까 여기 터빈에서 단열 팽창을 해서 습증기가 된죠. 여기 습증기가 뭐냐? 여기 부분 습증기가 된다는 게 뭐죠? 물 성분이 포함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물 성분이 약간씩 포함되기 시작하죠. 복수기 전까지 오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복수기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기를 지나면서는 물이 되죠. 이쪽으로 등온 압축이 돼서 물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 급수 펌프에서는 이제 물이 되고 나면은, 예? 아까 밑으로 막 핫 에어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핫 에어로 떨어지는 과정이 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핫 에어로 떨어진 그 물을 이제 펌프질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포화수를 압축을 해서 펌프를 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에서 4까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4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헷갈려지는 부분이 이 4 부분이 좀 헷갈려지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꾸로 여기부터 보는 부분이 편하실 수도 있고 여기부터 보는 부분이 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보일러 전단에서는 4부분이다.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 보일러까지 가면은 요 안에 들어가니까 보일러까지 들어가서 왜? 보일러 안에 들어가서는 100도씨가 되지 않습니까? 100도씨가 넘어가니까 요 선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넘어가겠죠. 그럼 보일러를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 과열기가 보일러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림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습진기가 있으니까 여기 습진기가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요 안에 있겠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과열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진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과열기에서 여기 부분이 5에서 1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뭐라고요? 터빈에서 단열 팽창에서 과열진기가 습진기로 된다. 아까 매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십니다. 헷갈리시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보셔야지만 됩니다. 2번에서 3번. 그럼 복수기다 이거죠. 2번, 3번. 1번이 뭐냐? 터빈이다.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건 터빈이다.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건 복수기다. 3번에서 4번으로 나가는 건 급수펌프다. 4번에서 4-는 보일러다. 4-에서 5-는 보일러다. 5-1은 과열기다. 이렇게. 먼저 어디 부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매질이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번에서 2번.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왜? 요게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제열기는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한 번 이쪽으로 더 가죠. 이렇게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터빈에서 빠져지는 부분이 여기 뭐라고요? 터빈에서 빠져지는 부분이요. 터빈에서 복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건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추기를 하는데 급수펌프로 추기를 하죠. 이렇게 추기를 하는 과정 되면 여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추기를 하냐 해서 이렇게 거기서 또 한 번 추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 나눠지는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얘도 두 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이. 두 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왜? 급수펌프가 두 개니까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부분 여기에서 이쪽으로 추기됐냐에 따라서 2번에서 3번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2번에서 3번으로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과열진기에서 습진기 된다.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에서 뭐라고요? 급수펌프 전단까지 가는 게. 그때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습진기가 이제 포화수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포화수. 그럼 여기는 포화수가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 들어갈 때는 압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압축수가 된다. 이렇게 압축수가 된다. 그럼 압축수가 된 게 뭐가 된다? 다시 포화수가 된다. 왜? 포화수가 뭐라고요? 이 포화선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포화수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화수, 포화진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일러에서 등압 가열해서 여기가 압력이 일정한 등압을 가열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압축수가 포화수가 된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등압 수열 아까 수열을 한다고 그랬죠. 열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을 방출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열을 받아들이니까 등압 수열이라는 거. 뭐 등압 가열, 등온 압축, 뭐 단열 압축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앞에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럼 등압 수열을 해가지고 열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포화수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건조 포화진기가 되죠. 습진기 부분에서 건조 포화진기가 되죠. 그 건조 포화진기가 여기까지는 건조 포화진기였습니다. 그럼 그 건조 포화진기가 여기로 가면서 과열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과열기에서 더욱 과열돼가지고 건조 포화진기가 과열진기로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장치선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TS선도를 그리고 그 TS선도에다가 아까 이 장치선도에서 1, 2, 3, 4, 5 매칭한 부분을 여기서 똑같이 숫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거기서 매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기가 정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열량으로 나타나는 거. 열효율입니다. 열효율은 뭐라고요?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 열효율 이 부분이 이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체 면적이 이거라고요. 이렇게. 전체 면적이. 요 윗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거기서 여기 부분이 버려지는 부분. 방출하는 부분이라면서요.
처음에 열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열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여서 방출하니까, 요만큼 방출하니까, 실제로 효율은 이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얘 부분을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그게 이겁니다. 전체 면적분의 그 위의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밑에 부분은 복수기에서 버려진 영양, 방출하는 부분, 요거는 보일러로부터 공급받은 영양, 수열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열을, 아까 열량으로 날 때는 엔트로피로 했습니다. 엔트로피로. 근데 이걸 엔탈피로 또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엔탈피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때 엔탈피에서는 뭐, 요렇게 그림만 나오죠, 이렇게. 예? 따로 TS 선도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쪽에서는 그 IS라는 걸 가지고 면적만 뺀 겁니다, 이렇게. 엔탈피로 나타날 때는 I가 나와야 되고요. 엔트로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TS 선도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다 엔트로피로 설명을 하죠.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절대 온도에 대해서 어떤 열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 엔탈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면적분의 면적을 뺐다 뭐 이렇게 요것도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열을 항상 방향. 아까 뭐라고요? 뭐 복사열은 싸단복 소기제처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터빈 입구에서 이 증기 온도를 올린다. 증기 온도를 올리면 연락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열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터빈 날개 재료의 내열 강도 면에서 제약이 있다. 그래서 아까 몇 도 정도? 600도씨 정도밖에는 안 되죠. 보일러에서는 한 800도씨까지 올립니다. 올려서 그 연소가 되면서 그 물을 아까 뭐 200도씨에서 350도씨로 갔다가 뭐 한 590도씨까지 올렸었죠. 그러다가 뭐 한 560도씨까지도 떨어졌었고. 왜냐면 내열 부분에 제강이 있기 때문에. 터빈 입구에서 증기 압력을 높인다. 증기 압력을 올리면 아까처럼 터빈 날개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안에 습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캐비테이션처럼 뭔가 습증기가 부식을 일으킨다든가 침식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제 포화증기로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포화증기에서 과열증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찰 손실과 터빈 날개 부식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 된다. 온도하고 압력, 임계 온도하고 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보일러에서 열심히 뗐죠.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은 그냥 나와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배기 압력을 낮춘다. 압력 차이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빨리 빨려들겠죠. 속도가 증가한다. 이쪽이 압력이 높고 이쪽이 압력이 낮으면 그 사이에 유속은 증가하는 겁니다.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온도를 낮춰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재생 제열 사이클의 TS 선도를 그려라. 제열 부분이 어디다? 여기다. 재생은 여기다. 근데 여기도 제가 두 개가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 두 개가. 그걸 한번 같이 보자는 얘기죠. 그림하고. 첫 번째. 1번이 어디라고요? 터빈 전이라고요. 터빈.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HP로 들어가서 여기가 뭐라고요?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일부 추기가 두 개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복수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긴 저하 급수 펌프, 여기는 고하 급수 펌프가 되게 된다고 그랬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급수 가열기 쪽은 한 번 더 가열을 해주는 거죠. 급수 펌프가 하는 일은 여기서 무시했습니다, 지금. 자, 1번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LP 쪽으로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나니까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빠지겠죠?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11번으로 빠지겠죠? 4번은 이제 11번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졌으니까 4번은 11번을 빠졌다. 그 다음에 5번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빠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서 내려가서 빠졌으니까 어디로 빠졌죠? 이제 9번으로 빠졌죠. 9번. 왜? 여기가 7번, 여기가 8번이니까 요거 다음으로 빠졌으니까 9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정해 주실 때, 다음이 10번이죠? 요거의 전단 11번, 12번이죠? 요런 것들 좀 헷갈리시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11, 12 부분이 여기란 얘기죠. 이렇게 가고, 요 9번, 10번이 여기란 얘기고요. 펌프질 하는 부분이.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제열 사이클은 한 번만 있고, 재생 사이클이 두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7번, 8번, 9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죠.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끔 그냥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외워주시기 편하니까 요게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요쪽 여기부터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되겠죠. 보일러 부분이 여기죠. 13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14가 되겠죠. 여기서 1이 되겠죠. 여기 아까 5였고 여기가 1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13만 빼준 겁니다. 이 안에다 13을 써주면 되는데 13을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 이 안에 써주셔도 되고요. 자, 1-에서 1은 과열기, 1에서 2는 고압터빈, 1-1은 여기 뒤에 또 써놨는데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죠. 고압터빈, 제열기, 저압터빈.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제열기를 통해서 가죠. 3번에서 4번은 저압터빈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2개. 4번에서 11번 가는 건 뭐라고요? 저압터빈의 축이가 급수가열기. 이게 급수가열기가 2개 있다는 얘기죠. 급수가열기가 아까 저압 급수가열기하고 고압 급수가열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1, 2, 3, 4, 이게 5, 6, 7, 8. 2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실 거고요. 자, 복수기. 이건 복수기 있으니까 6에서 7. 7에서 12까지는 다 급수 펌프들이 다 있다 이거죠. 쭉 본다. 12에서 여기까지는 보일러로 연결이 된다. 좀 폭넓게 본 것 뿐입니다, 그냥. 열 사이클. 종합 열 사이클은 뭐라고요? 아까 좀 보일러 수가 증발을 해서 포화증기가 돼가지고 가열해가지고 과열증기를 해서 팽창을 해가지고 습증기를 해서 다시 가압을 해서 보일러 수라는 폐사이클을 흐른다. 그걸 열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거 매칭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종합 열 뭐라고요? 보일러, 터빈, 발전기, 열 사이클 이렇게 큰 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를 보호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발전기는 안에 고정자가 있죠. 회전자가 있죠. 예? 터빈이 있죠. 그 다음에 여자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 부분은. 근데 여기는 발전소니까 아까 보일러가 있었죠. 보일러에서 나오면 어떻게 됐죠? 터빈을 돌려줬죠. 터빈을 돌려주고 나면 발전기가 있었죠. 그렇게 3가지. 그리고 전체적인 열 사이클 해가지고 요 4가지의 종합 열효율을 봐줘야 된다. 보일러에 대한 효율, 그 다음에 터빈에 대한 효율, 그 다음 발전기에 대한 효율, 발전기에서 나와서 다시 도는 그 열 사이클 효율. 이렇게 4가지의 효율을 기력발전소에서는 종합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도 개념만 딱 연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 효율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십시오. 이걸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왜냐면 아까 보시는 요거는 엔탈피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사이클 효율은. 얘 같은 경우는 면적 부분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다 면적을 가지고. 발전기 효율은 이제 전체 입력하고 출력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1, I2 연료섭이랑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화력 발전은 열효율이 38에서 40%다. 복합 발전은 열효율이 48% 정도다. 근데 열병합 발전은 효율이 떨어진다. 전기에 대한 효율만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 열효율이 한 57%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판 부분은 종합 열효율은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열병합 발전의 종합 열효율로 나오는 거는 수치가 80%대입니다. 전기 효율에 대한 효율만 떨어지지. 그런 컨셉을 제가 항상 설명드린 게 먼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전체적으로 어디가 돼 있는지. 그럼 그 안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순환 방식.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매칭을 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 순환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뭐가 있었죠? 드럼 보일러. 이거를 드럼 보일러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보일러가 나오겠죠. 그 다음 복합순환식.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를 들어라. 그러면 여기는 드럼 보일러하고 관리 보일러를 넣어놨죠. 근데 그 외에 초인기압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보일러가 또 나오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 열을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건 전도한다고 그러죠. 대류는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지는 거고.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밑으로 이제 대류는 한다는 거. 복사는 열을
뭐라 그러죠? 그, 복사한다는 거는 복사열 에너지처럼 햇빛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떤 매체 없이 그냥 전도가 되죠? 전도는 그냥 옆으로 연계되는 걸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류는 이제 순환을 하면서 되는 걸 대류라고요. 복사는 어떤 순환 부분이 없이 그냥 넘겨지는 부분을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로 해가지고 물이 전달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복합순환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일러의 종류는 자연순환식. 자연순환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급수펌프에서 급수가열기로 가죠. 그러면 절탄기로 가죠. 예? 절탄기가 밑에 있다고 그랬죠? 보일러 밑에. 저 드럼이 이제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드럼이. 이 드럼이. 보일러에서 물을 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습진기, 포화수가 됐다가 압축수가 됐다가 포화수가 됐다가 막 헷갈리실 겁니다. 여기. 포화수가 됐다가 압축수가 됐다가 또 포화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습진기가 같이 걸려 있다가 이게 포화진기가 됐다가 이제 과열진기로 넘어간다. 과열기를 지나가면 과열진기가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는 게 포화진기하고 과열진기가 좀 헷갈려집니다. 포화진기는 아까처럼 이 포화수선 안에 있는 진기가 포화진기고요. 포화수선 바깥에 있는 진기가 과열진기가 되는 겁니다. 그 과열기에서 터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오게 되면 여기서 물이 징발관을 통해서 기수 혼합이 돼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증기가 이제 과열기로 넘어와서 여기서 습식 부분, 습진기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과열기에서 요 포화진기가 나와서 터빈을 돌리게 된다. 요 과정입니다. 근데 관리식 보일러는 이 부분을 뗐다고요. 없애버렸다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없이 과열기는 있어야 되겠죠. 예? 요거 드럼만 없어지는 겁니다. 드럼만. 자, 그래서 강제순환식은 여기다 순환을 해줘야 되니까 예? 펌프를 하나 달아놓은 거죠. 펌프를. 물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게끔. 왜냐면 요거는 물의 어떤 에너지 성분에서 이제 도는 거죠. 이렇게. 물이 증발관을 통해서 가는데 그거 물을 좀 더 밀어주면은 빨리 증발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압력과 온도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관류식은 그것처럼 급수가열기,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는 다 똑같습니다. 급수가열기, 절탄관, 증발기, 과열기. 이 프로세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4개는. 드럼만 없다. 증발관하고 과열기 사이에 드럼만 없다. 이겁니다. 그럼 복합순환식은 이제 복합이니까 뭔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겠죠. 예? 거기에 펌프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절탄기하고 증발관 사이에 이 펌프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실 수 있겠죠. 요거 그림 하나 외워두시면 여기 BWCF, 요거에다가 BWCF. BWCF는 어디에다 항상 삽입이 된다? 절탄기하고 증발관 사이에다가. 절탄기하고 증발관 사이에다가. 이렇게만 아시면 요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리식, 복합순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컨셉을 잡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쉬우니까. 자, 보일러의 종류에서 자연순환식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생각이 나시죠? 이제 드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리는 보일러 급수가 가열되면 부분적으로 비중차가 생기기 때문에 순환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은 어떻게 된다? 150에서 170 정도가 되면은 이런 자연 압력이 생긴다. 그럼 압력을 아까 더 놀려주기 위한 강제순환식은 압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건 한 220 몇까지 가겠죠? 아까 그 어떤 인기 압력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얘기죠. 자, 장점은 순환 펌프가 없으니까 손의 소비 정량이 절감된다. 운전 유지비가 절감된다. 이런 거죠. 근데 또 단점이 나오겠죠? 원리를 알았으면 장점, 단점이 나오겠죠. 단점은 상중기의 압력이 높으면 포화수하고 포화진기의 밀도차가 작으니까 이런 순환력을 얻기가 어렵다. 아까처럼 뭔가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포화수하고 포화진기의 온도 차이가 압력이 높다 보면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밀도차가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도차가 작다는 거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순환식보다 응동 속도가 또 느리다. 속도가. 반응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연순환식에서 강제순환식으로 들어가면 뭔가 지금 압력이 늘어나니까 잘 빨리 돌겠죠.
빨리 도는 내용하고 그러면 압력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추가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 자 강제순환식은 절탄기하고 증발관 사이에 펌프만 들어가면 된다. 처음에 외우실 때 뭐라고요? 급수펌프, 급수과열기,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로 이루어진다. 이 컨셉은 잡아두시고 그 안에 드럼이 절탄기 다음에 드럼이 들어가면은 드럼형 보일러는 거고 여기에 드럼이 없으면은 관리형 보일러고 여기에 드럼과 증발관 사이에 펌프가 들어가면 강제순환식이고 이 드럼 없이 증발관하고 절탄기 사이에 펌프가 들어가면 그게 복합순환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으시면 된다고요. 원리는 뭐라고요? 순환펌프가 들어갔다. 순환펌프. 왜? 포화수하고 포화 증기하의 밀도 차이가 작다 보니까 순환력이 부족하니까 그 순환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물을 밀어주는 순환펌프를 더 가지고 보일러를 하다 보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아까 임계의 압력이 얼마였죠? 225죠. 그래서 얘가 170에서 225가 됩니다. 임계 온도는 몇 도라고요? 374도.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150에서 170 정도의 압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연순환식, 170에서 임계 압력인 225kg 세제곱미터까지 가는 게 강제순환식. 장점은 뭘까요? 순환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유량의 분포가 균일하다. 아까는 어떤 압력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이 드럼이 좀 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럼은 이제 용량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드럼을 높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압력이 필요 없으니까. 왜? 펌핑을 별도로 해주니까. 그래서 보일러 높이를 작게 할 수가 있다. 보일러 형상도 할 수가 있다. 급속한 기동 정지가 가능하다. 왜? 아까 자연순환식 같은 건 어느 정도 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얘는 임계 압력까지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좀 빨리 기동을 하겠죠. 뭔가 자연순환식보다는 임계 압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단점은 순환펌프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비 동력이 크다. 또 순환펌프가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어렵다. 아까 보시면 이제 펌프들도 뭐 1, 2, 3, 4가 있었죠. 급수가열기 쪽에서도 5, 6, 7, 8이 있었고 관리식은 원트루 보일러. 하나가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중간에 없이. 관리식 같은 건 중간에 없다 보니까 이제 안에 스케일이 생긴다든가 가성치아가 생긴다든가 부식이 생긴다든가 뭐 슬러지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불순물에 의한 장애 현상이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이 되니까 캐리오버가 일어난다든가 가스 부캐로 저는 외웠는데 가스 부캐 뭐 부캐를 봤는데 가스 끼고 부캐 받듯이 가성치아, 스케일, 부식, 슬러지 그 다음에 캐리오버 같은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시면 된다. 관리식은 급수펌프, 급수가열기,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 터빈.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못 외우면은 보일러의 사이클을 못 외우는 거니까. 원리. 또 나오죠. 임계압력, 임계온도. 왜 자꾸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계압력 얼마? 225. 임계온도 얼마? 374. 써먹어야 되니까요, 자꾸. 이상이 되면 물과 증기가 혼합된 비등 현상이 없어지고, 예? 비등수가 뭐라고요? 물과 증기가 혼합된 게 비등수형. 아까 비등수형 원자로 있었죠? 가압수형 원자로 있었고, 가압 같은 건 뭡니까? 가압이 돼 있으니까, 임계 온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물과 증기가 혼합이 안 됐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포화수가 바로 증기로 된다. 보일러 급수가 급수가열기,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를 거치면서 열을 흡수하여 아까 수열을 한다고 그랬죠. 수열을 한다면 나중에 방출을 하는 거죠. 터빈을 지나면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등온수열 그렇게 설명을 해놨었죠. 온도가 같은 데서 요게 등온수열이랬죠. 요게 그런 것들도 이제 자꾸 연상해서 외워주시라고요. 장점 아까 관리식은 폐쇄식입니다. 이렇게. 아까 거 같은 물이 들어와야죠. 계속. 예? 드럼식에서는. 여기는 보일러 보일 수량이 적다. 드럼이 필요 없으니까 그 물만 해주면 되니까. 기동정지 시간이 짧다. 드럼이 없으면 수관이 가늘어 중량이 가볍다. 연료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을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관리식도.
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언제 보충을 해주냐, 그것들은 뭐 시기에 따라서 또 틀려질 거고요. 관류식에 들어가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증류수라고 그랬습니다. 증류수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단점, 보유 수량이 적어서 부하급변에 대한 응답 특성이 나쁘다. 제어 장치가 복잡하다. 급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 증류수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복합순환식. 복합순환식은 드럼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류식에다가 펌프를 달아놓은 겁니다. 펌프를. 강제순환식과 관류식을 조합한 것으로 순환펌프가 저부하시는 관내 증기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부하시는 급수펌프의 부스터 역할을 한다. 최근 많이 실용화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열회수 장치로 들어갈 겁니다. 열회수 장치. 과열기, 복수기, 절탄기. 근데 열회수 장치는 세 가지 뭐라고요, 키워드?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 가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 설명합니다. 과열기가 뭔지, 복수기가 뭔지, 절탄기가 뭔지, 공기열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열회수 장치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키워드로 뽑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화력발전소 설비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열기가 있죠. 그 다음 제열기가 있죠. 그 다음 절탄기가 있죠. 공기열기가 있죠. 그러면은 절공급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급수가열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수기가 있었고요. 이걸 아까처럼 뭐 순서에 따라서 외워주셔도 되고요. 열 회수 장치는 항상 절공급 그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열기가 뭔지 슈퍼히터입니다. 슈퍼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높게 올려준다. 높게. 제열기는 다시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제열을 해준다. 과열기에서 하는 역할, 보일러에서 발생된 포화진기를 뭐로 만든다고요? 과열진기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과열기입니다. 과열진기로 만드니까 과열기다. 과열진기는 뭐다? 수분이 없다고 그랬죠. 수분 제거. 그래서 마찰선 실 터빈 날개 부식이 줄어든다. 증기가 고온으로 되니까 연락차가 증가해서 증기 소비량이라든가 터빈 크기가 감소한다. 열효율이 향상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열기를 지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제열기가 있죠? 다시 제열을 한다는 얘기죠. 사용증기가 고압함에 대해서 습도 증가로 마찰선 시기 발생하니까 그거를 과열기에서 과열증기로 만드는데 고압 터빈으로부터 축이된 증기를 재가열하여 건조도를 높이는 장치를 제열기라 한다고. 건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몇 도씨에서 몇 도씨로 올렸죠? 한 250도 정도로 떨어진 거를 임계온도 374도까지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200도씨로 떨어진 온도를 임계온도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제열기가 포화증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뭐 임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보일러의 밑단에 있는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열회수 장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수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절탄기 뭐라고요? 열회수 장치라고 그랬죠. 근데 뭘 회수를 하냐 이거죠.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를 한다 이거죠. 과열기, 제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일러에 보면 여기 과열기가 있고 제열기가 있고 요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절탄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죠? 중간에 공기열기가 있었죠. 그리고 급수가열기는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절공급을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왜냐면 위치상으로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하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왜? 그만큼 온도를 더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관벽에 부착되는 스케일의 생성을 줄일 수가 있다. 스케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동맥 경화증을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뭐냐? 온도가 따뜻하면은 안에 슬러지 같은 게 안 낄 거 아닙니까? 관내 내벽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보일러의 효율이 향상된다.
연료가 올라가니까 드럼에 대한 열 능력을 결강할 수 있다. 드럼이 이제 차가우면 안 되니까 뜨겁게 데워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쇠가 늘어났다 막 줄어들다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온도가 높아지면 드럼 자체도 드럼 주위가 뜨끈뜨끈하니까 좀 괜찮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절탄기가 됐죠. 그다음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절탄기를 통과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열기, 제열기 한 다음에 절탄기를 통과해서 그다음 공기예열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절공급으로 에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자, 절탄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부분. 아까 FD팬에서 올라가는데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공기를 또 예열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 공기예열기가 여기 있는데 뭐라고요? 공기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일러 쪽으로. 그거를 예열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절탄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열로 연소용 공기를 FD팬에서 들어오는 연소용 교유를 예열하는 장치를 공기예열기고, 공기예열기 효과는 배기가스에 대한 열 손실 적게, 보일러 향상, 건조용 고온 공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연소율을 높일 수 있다, 작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이거는 보고 그냥 쓰시면 되죠, 내용들은. 이건 딱히 어떻게 애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보시면은, 보일러 효율 향상되는 건 당연하고요. 연소실 적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고온 공기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연소율을 높일 수가 있을 거고요. 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차가운 공기보다 완전 연소 될까요? 그거보다는 그 공기의 양을 부피가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아까처럼 모여 있으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퍼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뜨거워지면 얘가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퍼져 있으니까 그만큼 공기가 더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미분탄이 왜냐?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뿌려버리죠. 뿌려버리면 얘가 퍼져 있으니까 잘 타는 겁니다.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절공급에서 절탄기 거쳤죠. 공기예열기 거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급수가열기로 또 되는 거죠. 근데 급수가열기 쪽은 어디냐? 터빈으로부터 축이된 증기를 그 축이된 증기로 인해서 급수가열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절탄기 공기예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공기예열기를 지나고 나면은 아까 녹스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집진장치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타랑장치를 통해서 스택을 통해서 연도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스택이나 연도나 굴뚝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름은. 그거를 이제 아까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죠. 급수가열기가 어떻게 두 개가 있었죠? 저하급수가열기, 고하급수가열기가 있었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HP하고 IP 쪽에서 급수가열기 쪽으로 빠졌죠. 그게 뭐다? 여기 부분이 뭐다? 바로 제열기였죠. 아니, 재생 제열 사이클에서 재생 부분이었죠. 재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열기 쪽에서 그 재생 사이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터빈으로부터 축이된 증기를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여 여열을 개선하는 장치, 급수가열기. 급수가열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다. 1번에서 4번이 저하급수가열기, 6번에서 8번이 고하급수가열기, 5번은 리히터 해가지고 중간에 또 다시 데워지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복수기입니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포화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 복수기 내부를 진공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연락차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연료연소법의 상상에서 복사열한 싸단복에서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이 나왔죠.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이 이겁니다. 연락차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기계 설치 위치가 어디에 되는지 보시면은 과열기, 제열기, 그다음 공기열기, 절탄기, 절탄기, 그다음에 공기열기, 그다음에 급수가열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써주셔도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열해수 장치는 절공급으로 보시면 된다. 보일러의 연도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치는 절탄기하고 공기열기죠. 급수가열기는 어디에서 나온 증기를 가지고 하죠? 아까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가지고 급수가열기에 이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수가열기가 빠지는데 화력발전소의 열회수 장치는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고 보일러의 연도가스를 이용한 거는 절탄기하고 공기열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보일러의 연도가스니까. 급수가열기는 어디다? 터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과열기를 거치고 나온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는 설비. 그러다 보니까 뭐 제열기도 되고 절탄기도 되고 공기열기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보시면 제열기 쪽에서도 또 썼죠. 과열기에 나온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아까 그걸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복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터빈, 배합식 터빈, 백프레셔 터빈을 가지고 복수기가 없는 터빈이 나옵니다. 증기를 대기압 이하까지 팽창시키지 않고 일정한 압력까지만 떨어뜨려서 발전에 이용한 다음에 이 증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배합식 터빈 같은 배합을 한다는 얘기죠. 압력을 나눠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을 나눠서 그 증기를 다른 데다 씁니다. 열병합 발전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배추복이라고 나오죠. 배합 터빈 나오고 축이 배합 터빈, 축이 복수 터빈. 이렇게 나옵니다. 배합이라는 건 아까 드럼이 여기 복수기가 없다 보니까 복수기가 없다는 거는 뭐죠? 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증기가 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복수기가 안 된다는 건 어떤 압력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물이 아닌 증기라는 부분이죠. 그 증기를 빼서 어디다 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니까 어떻게 되죠? 드럼 쪽에 공급해줘야 되는, 보일러 쪽에 공급해줘야 되는 물은 계속 별도로 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바깥으로 빼지는 거니까. 발전에 이용한다면 이 증기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 다른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터빈을 많이 사용하는데 복수기가 없이 보일러 급수를 따로 계속 공급해줘야 된다. 왜? 다른 목적은 그 증기를 바로 어디다 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산업단지공단에 가서 보시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있죠. 한국산업공단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서 공단에서 발전하고 나면 그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배관을 통해서 옆에 공장으로 보내주죠. 그게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 증기를 바깥으로 배합을 해서 옆에 공장에 증기로 쓰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에 보시면은 증기관이 다 틀립니다. 압력별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뭐 150도 있고 270도 있고 350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압력으로 배합을 한 다음에 그걸 옆에 공장에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울산에 있는 뭐 한주라든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 다 다른 공단들에 보면 그런 열병합 발전소들이 있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산업 단지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급수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장애 현상. 요걸 딱 보면은 요거 이제 관류식 보일러하고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드럼식 보일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요. 근데 관류식 보일러에서는 가성 취하라든가, 가스 부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슬러지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캐리오버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자, 보시면 보일러 급수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장애 현상들. 첫 번째 가성 취하, 그 다음 스케일, 슬러지, 가스 부캐라고 제가 여자 그랬죠. 가스 부캐, 부식이 발생하고, 캐리오버가 발생하고. 요 내용들을 가스 부캐로 외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가성 취하는 뭐냐? 보일러 급수가 산성으로 되면 보일러가 부식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성 취하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피부가 이제 산성화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산성, 준성, 알칼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뭐냐? 비누를 써가지고 알칼리성으로 바꿔줍니다. 그걸 너무 하지 않게끔 이제 바꿔지는 거죠. pH 5.5가 이제 중성이 되겠죠. 뭐 7이 뭐 산성이고 밑으로 내면 알칼리성이 되고. 그래서 언제나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일러 급수가 과도한 알칼리성으로 되면 그 가성사도가 침투해가지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거죠. 급수 사용한 나트륨이 과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너무 알칼리성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죠. 가성 취하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가 버렸네.
스케일. 스케일은 뭐라고요? 아까 동맥경화처럼 그 관 벽에 뭐가 끼는 거. 자, 보일러 급수 중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불순물이 농축되거나 과열돼서 용해도가 낮은 것부터. 예? 물속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데 녹아 있지 않으면은 그런 덩어리들이 떠다니다가 어찌 붙이는 거죠. 그 스케일이 뭐죠? 여러분들 치석 제거하는 거 스케일 제거한다고 그러죠? 왜냐? 아무리 양치질 잘해도요,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계속 붙다 보면 스케일이 꺼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그겁니다. 용해도가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붙다 보니까 그거를 붙어서 계속 생성되는 거를 슬러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는 수관 내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절연면에 열전도를 저해하여 열효를 저해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잘 녹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뜨겁게 해주면 얘가 더 잘 녹으니까. 그리고 차가운 데보다는 차가우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약간 뜨뜻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부식 발생. 아까처럼 농도, 보일러 급수에서 산소, 탄소가스, 수소이온 농도가 적당하지 않게끔 보일러의 부식을 촉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일러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안에 물이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부식이 되겠죠. 그걸 이제 탈기게 해가지고 디레이터로 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5번 있죠? 여기 디레이터가 이 산소를 빼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안에서 산소를 빼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저하급수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디레이터에서 용존 산소를 빼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계속 압축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그 공기 같은 거는 압축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거를 이제 아까처럼 드럼식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지고 해서 조금씩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일러 보면 어떻게 되죠? 밑에 이렇게 초크를 빼면은 물하고 공기가 여기서 지지직 하면서 공기도 같이 나오죠. 물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빼내고 남으면은 여기 또 물이 또 생기겠죠? 그 물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탈기기가 바로 여기 있는 디레이터다.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부분이 됩니다. 캐리오버. 예? 뭔가 또 붙는 거죠. 캐리. 날라준다는 얘기입니다. 날라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캐리어라고 그러죠. 여행 갈 때 캐리어 끌고 간다고 그러죠. 뭔가 이제 날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급수에 있는 불순물이 고온 고압하에서 증기에 용해되어 과열기나 터빈 날개에 부착한다. 날라준다는 건 뭐냐? 아까처럼 어디에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 효율을 저하시킨다.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석회소다법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것들은 불순물을 아까처럼 석회소다, 수 같은 걸 넣어서 그 한원작용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바꿔준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건 증류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화력발전소 터빈과 관련한 설비인 터닝기어 레비린스 퍼킹. 터닝기어는 뭐냐? 터빈의 기동 정지 시에 터빈을 극히 서서히 회전시키는 장치. 5단 감속을 통해서 매분 3회전시킨다. 그러면 축회전이 3회전 한다는 1분에 3번 돌린다는 건 아주 천천히 돌린다는 얘기죠. 냉각을 균일하게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터닝기어 역할, 급속 기동을 유하는 경우 증기 없이 터빈을 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기동을 좀 해줘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을 반족한다. 정지 시 증기가 없더라도 축을 천천히 회전시켜 축이 고르게 냉각되도록, 그러니까 축이 뒤틀리지 않게끔, 축이 휘어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또 터빈 정지용, 축의 열전도가 일어나겠죠. 한 위에는 냉각이 잘 되고 밑에는 보일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 전도가 틀려지니까 베어링의 기름이 증발되면서 유막이 상실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축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축이 휘어지지 않는다. 회전 날개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유막이 상실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정도는 한번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터닝기어는 천천히 돌려주는 거니까. 천천히 돌려서 냉각을 천천히 시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압터빈 옆에 이렇게 달려있다, 그 터닝기어가. 그 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돌려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터닝기어는 요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축이, 요게 아까 그 축입니다. 요 축. 아까 여기 고압터빈이 있었죠? HP, 여기 IP, 여기 LP 두 개가 있었죠? 그럼 요 끝에 가면은 발전기 바로 전단에 이렇게 터닝기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터닝기어는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터닝기어 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요 정도 돼가서 사람
한 1m가 안 됩니다. 1m 정도 되는 요런 그 조그만 모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런 조그만 모터가 달려 있어서 천천히 돌려주게끔 돼 있고 정 안 되면 옆에서도 손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1분에 3회전이니까 열심히 돌리면 돌리겠죠. 근데 이걸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기어가 달려 있으니까 천천히 돌리다 보면은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번 돌리다 보면 그것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어가 있죠. 이렇게 조그만 기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단으로 감속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요게 인게이지 하면은 이렇게 붙어준다 이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개를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작아도 얘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버니스 패킹은 이제 사진을 제가 못 찾았고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압력차로 증기가 누설되거나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킹을 한다. 아까처럼 그 축 사이에 패킹을 해서 그게 방지되는 걸 끝이 뾰족한 작은 금속편 여러 개를 증기가 새는 통로에 직렬로 붙여가지고 요게 이렇게 직렬로 붙여져 있다 보니까 증기가 누설되는 걸 방지한다. 레버니스 패킹은. 그 얘기입니다. 축에 아까 축에 냉각되는 걸 하는 게 터닝겨고 축에 증기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게 레버니스 패킹이고요. 또 이제 발전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압력차로 증기가 되는 부분. 그 발전기에 보면은 또 이제 축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제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설 방지가 불가능하고 터빈의 길이가 왜 길어질까요? 얘는 지금 원통형이니까 돌극형이 아니라 원통형이니까 이렇게 터빈 발전기는 이렇게 길죠 다. 예? 그 전에 사연 보여드렸던 건 보통 여기서 저쪽 끝 정도까지 갑니다. 예? 여기서 저쪽 끝 정도. 그게 이제 한 5m? 5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5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 게 달려 있습니다. 축이. 뭐 발전기 크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끝에 이렇게 그 패킹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온도가 몇 도라고요? 374도. 임계 압력은 225. 이제 나와야죠. 임계 압력 225. 임계 온도 374. 열효율은 뭐라고요? 사양중계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신규 기력발전소는 250도. 250kg 정도. 그래서 아까 보시면 증기 압력이 한 250 정도 다 됐었죠? 사양중계 온도는 어떻게 됐죠? 560도, 590도, 500도, 255도, 250도, 뭐 350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처음에 가면 한 300도 정도로 올려줍니다. 웜스타트 해가지고 300도씨로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500도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600도 정도가 돼야지만 실제로 발전기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 특성 곡선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8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8시간이 걸리면 얘가 급격하게 한 250도에서 300도는 금방 올라갑니다. 350도 정도에서 이제 좀 가다가 여기서 500도로 올라갑니다. 500도로 올라가서 600도로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300도에서 500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압력을 다 맞춰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동작하는 걸 봐야 되니까. 압력은 225, 온도는 374.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요. 경수령 터빈 같은 건 아까 50까지 떨어졌었죠, 이렇게. 예? 50에서 70 사이까지 떨어졌었죠. 터빈 돌릴 때. 이런 것도 뭐냐? 이런 것들은 요거는 화력발전소고요. 요거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이제 원자력발전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틀려지는 겁니다. 온도 조건들이. 예? 원자력발전소는 핵온 원자로에 대한 부분도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예? 원자로의 안정성에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보이드 효과나 도플러 효과에서 대해서 온도가 다시 저감이 되고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압력이. 그러면 원자로에 대한 압력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더 튼튼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화력발전소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겁니다. 감화분전. 터빈 입구 가간벨드 궤도의 곱에 비례한다. 압력과. 출력제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화분전을 했다 이거죠. 정화분전을 하는데 정화분전을 하는 거는 부하가 적든
많든 계속 정합운전 하니까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에너지 손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변압운전. 아까 복합 발전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가스터빈 발전기 한 대 가지고도 증기터빈을 돌려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가스터빈 발전기 2대 가지고도 증기터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뭐냐? 얘에 대한 발전기에 가지고 이 증기터빈에 대한 압력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발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압운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생긴 이 부분을 가지고 요 2차 측에 생기는 압력을 조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죠. 그래서 변압운전 보시면 되고요. 최저부하에서 최대부하까지 가감 밸브의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완전 변압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부분부하 운전 시에만 변압운전을 하는 그런 변압운전 방식들을 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복합 사이클을 채용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감압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 방식에서 설비, 설계, 운영 방법에서 속이 저가 뭐였죠? 저부하 시 감압운전 실시입니다. 운영 방식입니다, 이게. 부하가 적었을 때는 감압운전을 하게 되면 왜? 그만큼 에너지를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악셀레이터 뛰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동차 달리다가 내리막길에서 악셀레이터 밟지 말고 악셀레이터 떼어도 운전하니까 그렇게 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압운전이란 저부하 시에 주중기의 압력을 낮춰 운전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압력을 낮출지는 몰라도 뭐라고요? 온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온도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맞춘다는 얘기죠. 감압운전의 효과, 발전소 기동 시에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열 응력을 경감시킨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온도, 증기 차이를 최소화하여 기동 시간을 단축한다. 급수 펌프와 고압 펌프를 포함한 모든 압력용 기계의 수명을 연장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되시죠? 압력이 가서 걸리지 않으니까. 또 부분부하 운전 시 발전소의 열을 향상시킨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아까 자, 주중기의 압력을 내리면 열효율이 저하되지만 열효율은 전체적으로 저하됩니다. 하지만 저부하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요인의 에너지를 감소를 상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열효율은 향상된다. 주중기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터빈 입구 가감 밸브의 교축 손실을 줄여 발전소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가감 밸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한 7개에서 8개의 밸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급수 계통의 소비 동력을 절감시킨다. 감압운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좀 줄어들겠죠. 동력 줄어드는 거고, 기동 시간 단축하는 거고,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거고, 수명 향상시키는 거고, 요런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내용들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대책. 뭐라고요? 3가지.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 그리고 키워드 10가지. 복사열연, 싸담보, 소기저,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 싸가 아니라 사입니다, 사. 뒤에가 싸고. 그러니까 발음이 이제 좀 복사열연, 싸담복입니다, 사. 사용증기의 고온고압화, 연소가스의 열효율 향상. 열효율 향상을 하면 된다고 그러죠. 연료연소법의 향상. 연료연소법의 향상이 뭐죠? PFBC, IGCC, CFBC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화력발전소도 자꾸 복합발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게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측면에 대한 싸담복. 사이클을 개선한다. 예? 재생재료를 사이클로. 단위기 용량을 증가한다. 복합 사이클을 채용한다. 그 다음에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손의 기동정지 시간을 줄여준다든가 기동정지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기동정지 비용 절감. 손의 소비 동력 절감, 기동정지 비용 절감. 그 다음 저부하 시 감압운전 실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내용 가지고 이제 써 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 복사열연, 싸담복, 소기저. 일단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복사열연, 싸담복, 소기저. 자,
화력발전소의 열효 향상은 설비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설계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은 복사열연이 나오겠죠.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춘다. 연료연소법의 향상,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춘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연소가스는 상당한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기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해요? 열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열을 최대한 흡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절탄기나 공기열기를 설치해서 이 열을 회수를 해서 열을 향상시킨다. 배기가스의 연소율이죠, 이거는. 터빈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그 급수 가열기였고, 예. 복합발전 방식을 사용한다. 증기터빈에 의한 부분에 기력발전에 의한 부분이 뭐였죠? 가스터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연료전지라든가, MHD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발전이라는 얘기죠. 열 사이클을 계산한다. 뭐라고요? 초이인계야. 재생제열 사이클. 그러면 뭐에 가까워진다? 카르노 사이클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르노 사이클을 배우고 랭킨 사이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재생 제열 사이클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열 이용의 다원화. 아까처럼 열병합을 사용한다든가 복합발전을 사용한다든가 배합 터빈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다른 데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열병합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전력의 공급과 함께 열 수요가 많은 집단 주거지역. 이게 뭐냐? 아파트죠. 공업단지, 산업단지죠. 여기에 뭐를? 열병합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종합 열효율을 몇 프로까지? 87%까지 향상시킨다. 28%에다가 85%인가? 85%인가? 이거 한번 보시죠. 이따가. 사용증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복사, 열연, 싸단복, 속이죠. 사용증기의 고온, 고압파. 네?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높인다. 고온 중에 그러나 이런 그 재료의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도씨 정도로 이렇게 온도를 올린다는 부분이 나왔죠.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800도씨, 1000도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깥에 그 사기 성분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도자기가 견디는 온도가 1700도, 1800도, 2000도까지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입수할 때 대지에서 바깥에서 진공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대기 중으로 들어올 때 그 각도가 또 안 맞아버리면은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쏠 때도 그 각도를 맞춰서 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쏘는 것들은 우리 이번에 발전할 때도 보면은 오후 시간대 쏘는 건 왜 그러냐면 쏠 때 올라가서 딱 가야지 태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왜냐면 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돌면서 뭔가 위치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얘는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 전지를 해가지고 열을 받아서 자체 전원을 써야 되는데 그때 태양을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쏘는 겁니다. 쏘는 시간대들이 다 쏘고 떨어지는 시간대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기의 진공도를 높인다. 복수기의 진공도를 높이면은 연락차가 증가한다. 연락차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증기 흐름이 빨라지니까 터빈의 출력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사이클 효율이 증가된다.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은 연락차 증가가 되고 증기가 빨라지니까 터빈의 흐름이 출력이 증대된다. 이런 건 자꾸 보시다 보면 애워지겠죠. 복수기를 크게 설치해야 되니까 비경제적이게 된다. 이런 부분이. 복수기가 이제 뭐였죠? 콘덴서죠? 그러니까 발전소에 가면서 보시면 콘덴서가 진짜 큽니다. 한 3층 높이 됩니다. 3층 높이 되는 건물이 하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기 용량을 크게 설계한다. 복사, 열연, 싸, 단복. 단위기 용량.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비들을 집중해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적인 측면. 뭐라고요? 소기죠. 손해, 소비 정력 절감, 기동 정지 비용 절감, 저부하식 감압 운전. 그런 것들이 나오나 보자 이거죠. 손해 소비 능력을 절감합니다. 고열 전동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발전소에 가면은 항상 발전기 앞에
그 UAT, SAT, 갑자기 생각났다. UAT가 있고요. 손해 소비 정력,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손해 소비 정력을 절감한 UAT 변압기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안에 발전기.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송전을 하기 위한 그런 쪽의 변압기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쪽에 대한 사진들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소비 정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거를 다 병렬 운전이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동정지 비용 절감. 소기저라고 그랬으니까. 기동정지 비용 절감. 예? 정지, 회수, 기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소기저였으니까 저부하시 감화분정이 있겠죠. 저부하시 감화분정. 그래서 저부하시는 조속기 교축선 실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중기 압력을 낮춰 감화분정을 실시한다. 복사열은 사단복 소기저를 반드시 에워주시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자주 나왔었습니다. 낼만한 게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전망, 대용량, 뭐 초인계약,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설비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키워드들. 화력발전소 장래 전망, 고효율화, 고도화, 그 다음에 운영 측면, 자동화 측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효율화 같은 경우는 초인계에서 40% 정도 발전 효율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38에서 40도 정도 발전 효율인데 40%만 해도 초인계압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기력 사이클계의 고도화 기술은 거의 한계에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열효를 향상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력 발전 방식에 의한 기력 이외의 발전 방식을 조합한 복합 사이클 발전이 된다. 그래서 복합 사이클은 뭐다? 대표적인 조합 방식이 가스 터빈하고 증기 터빈을 한다. 그래서 가스 터빈 2대에다가 증기 터빈 하나를 연결하거나 가스 터빈 3대에다 증기 터빈을 하나 하는 뭐 2+1이나 3+1에 대한 방식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써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그랬죠? 복합 발전도 축이. 아까 양수 발전에서 축이 뭐 텐덤형, 가역형, 뭐 이런 저기처럼 얘도 축에 대한 그 형식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단축, 다축, 예? 복합 발전의 주된 개발 요소는 뭐냐? 가스터빈이다 이거죠. 가스터빈 온도의 고온하다 이거죠. 가스터빈 같은 경우 쓰게 되면 1100도씨 정도에서 열효율이 43도다. 1500도 정도에서는 열효율은 50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합 발전은 열효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48도로 보이라고 그랬죠, 제가. 38도, 48도. 왜? 40도에서 50도씨 차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온도 조건에 따라서. 복합 발전은. 근데, 이제 뭐라고요? 열병합 발전은 28도, 28%. 열을 먼저 썼으니까 10%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더 고온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날개들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속 재료의 내열성을 향상하고, 아까 얘기했죠. 세라믹스, 자기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코팅을 해가지고 내열성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운영면에서는 냉방부하의 증가. 근데 지금은 냉방부하만 증가된 게 아니죠. 예? 산업용 수호에선 주간에서 주간 첨두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하율이 지금 전부 다 저하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DSS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낮에 부하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야간 격차 확대가 생기다 보니까 원자력 부분을 기조부하로 나가고 대용량 화력 발전은 야간 최저 출력을 운전한다든가. 그래서 뭐 평택 화력 같은 경우도 보시면 DSS로 운전하죠. 그다음 울산 화력 같은 것도 다 DSS로 운전합니다. DSS가 뭐냐? Daily Start and Stop입니다. 매일 기동을 하고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는 8시에 발전을 합니다. 아침 8시에. 그때부터 출근하니까. 그러면 한 7시부터 이제 가압을 합니다. 7시부터 가압해서 1시간 정도 되면은 8시부터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에 끝나느냐? 밤에 11시, 12시에 끕니다. 그럼 나머지 8시간 동안 어떻게 되죠? 냉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 냉각을. 근데 얘는 이제 웜 스타트가 되겠죠.
어느 정도 온도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면 원스타트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12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증기의 압력 같은 것만 줄여주고 발전만 안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약하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발전하면 다시 또 켜는 거죠. 아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부하 담당 화력은 높은 열효율과 빈번한 기동정지가 요구되므로 기저부하를 담당하기 위한 종래 운전기술과는 다른 변압운전들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동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식 가도 보면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소의 DCS 분산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약간 좀 내용이 힘들어진데요.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기 쪽에 대한 거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PMS, ECMS, SAS 해가지고 전기 쪽에 대한 발전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만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전기 사용량만. 그게 있고 DCS는 디스트리뷰터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분산 제어. 이거는 PLC를 제어해가지고 공정을 제어하는 겁니다. 개장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펌프도 제어하지만 보일러에 대한 압력도 제어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DCS 시스템의 공정 제어가 주가 들어갑니다. 이 공정 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이 DCS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면 됩니다. 제어계, 정보계, 전송계 기억나시나요? 전력계통공학에서 제전, 제어계, 전송기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정 생각 안 나시면 그런 거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DCS를 이용해서 쓴다. 그럼 거기 무슨 제어가 있었죠? 개별 제어, 종합 제어, 협조 제어 다 나오죠? 개별 제어 다음에 개별 제어 1, 2, 3 협조 제어 나오고 종합 제어 나오죠? 그런 거 잘 생각 안 나면 그런 거 갖다 막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끔 해놨는데 정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에 있던 거 갖다가 써서 적당하게 말을 만들어내시면 일단 흐름은 맞거든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말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릿수를 막 채워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연료의 고도와 다양화. 연료를 다양화하는 부분이 뭐죠? 지금 세일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예? 그냥 LNG나 LPG를 떼는 게 아니라 세일가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세일가스가 더 싸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세일가스를 같이 뗄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습니다. 보일러에서. 네? 보일러 자체가 틀리죠. 아까 코를 분산하는 그 보일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유가 나오는 건 다음에 처음에 불을 떼줘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보일러들이 틀려집니다. 천연가스, 석탄 이런 부분. 천연가스는 깨끗하고 품질이 좋으나 수급 핍박이 예상된다. LNG 같은 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죠. 석탄은 갖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필요하면 빻아가지고 쓰니까. 예? 저탄장에 보시면은 이제 저탄장에도 가끔 이제 덮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근데 이제 회탄장은 어떻게 되죠? 회탄장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물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수지처럼 시커먼 저수지에 보면 이제 물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게 날리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탄장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있으면 안 되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는 덮어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석탄이용은 품질이 좋은 역성탄, 저질탄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저품이탄 같은 유황분, 회분, 수분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좋게 하느냐. 그래서 쌓아놓는 것도 틀리게 쌓아놓고 나서 이렇게 그 효율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메가와트 PFBC, IGCC, 복합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전까지밖에 못 갈 것 같은데요. 나머지가 3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 신설은 제한이 돼 있다 이거죠. 원자력 발전도 제한이 돼 있지만, 그래서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력발전에다가 옆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설치 기간도 짧고 값도 쌉니다.
화력발전소 하나 처음에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복합발전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복합발전이라는 게 기력발전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죠. 연료전지 발전도 있고. 여기 천연가스 이후 내용은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아까 복합발전인데 그냥 화력발전에 석탄을 가스화만 해가지고 가스화하는 설비를 갖다 이제 옆에다 설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을 그대로 연소시키면 안 되니까 가스화하는 부분만 있으니까 기존의 화력발전에 옆에 그 고도화 설비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점, 발전 효율이 높다. RGCC는 올라간다. 속수 녹수의 배출이 줄어든다. 온배수량도 줄어든다. 저질탄 사용이 가능하다. 왜? 가스화를 하니까. 부하 취중성도 우수하다. 가스화를 해가지고 가스터빈으로 돌리니까. 예? 증기터빈보다는. 연료 용량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건 한번 보시고요. 그냥 수식이니까. 이걸 뭐 따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 힘듭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해서 보시고요. 원래 내용 위주로 하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외우실 수 있나요?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가스터빈의 효율하고 증기터빈의 효율이다. 그럼 얘는 이제 밑에가 뭐냐 이거죠. 기준이. 증기터빈은 Q3다. 예? Q1이다. Q2다. 이런 것만 이제 변수만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뭐, 이거는 생략하고요.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유동 상태에서 연소시키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뭐하고 같이 태운다고요? 석회하고 같이 태운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에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는다고? 석회석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석고가 생긴다고요, 석고가. 그 석고가 생기는 게 아까 밑에 떨어집니다. 그 FD팬에서 불어 올립니다. 불어 올릴 때 같이 불어 올리면 이걸 빼가지고 재활용해서 석고로 쓴다는 얘기죠. 고체를 연소상 위에 노제로 채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FBC는 제가 한번 다 점검을 해봐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올려주면 FD팬으로 이제 올려줍니다. FD팬이 여기 보시면 한 10층 정도 보일러가 있거든요, 높이가. 그럼 FD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뿜어집니다, 여기 위에. 그럼 나오면은 ID팬으로 이제 바깥으로 빼지는 거죠. 상압식, 대기압에서 연속시키는 거고, 가압식은 가압을 한다는 얘기죠. 5에서 10kg 정도로. 나중에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빼냅니다. 다 타고 남으면 그거를. 밑에는 이제 PFBC 가시면 벽돌로 해가지고 보일러가 돼 있습니다. 밑에 벽돌들 식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어가지고 안에서 빼낼 때 밑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빼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용량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을 크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압 유동층 연소 방식은 보일러 내를 대기압 또는 아까처럼 뭐 대기압이라든가 압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뭐 크게 압력 만들면은 압력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건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후 연소시키는데 스팀용 증기 사용하고 그 배기가스로 가스터빈을 발전한다. 열은 증기로, 가스로 가스터빈을 발전한다. 그러니까 증기 이외의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기력 발전 이외의 발전 방식이니까.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순환 유동층 연소 방식이란 유동층에서 비산된 연료의 미연분을 사이클론으로 분리해요. 다시 유동층으로 재순환시켜 연소시킨다. 이렇게 잘라준다는 얘기죠. 사이클론. 아까 사이클론이 뭐였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빠지는 장비가 있었죠? 그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보일러 설비를 축소할 수 있다. 보일러 설비를 축소할 수 있다니까 큰 설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미분기하고 타랑 설비가 없으니까. 예? 완전 타랑이 가능하다. 연료와 석회석을 같이 주입하여서 질소 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연소 온도가 800에서 900도씨라고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다양한 연료, 저열량, 석탄, 쓰레기들도 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량이 작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손해 소비 정력이 절감한다. 단점은 원심 분리기나 필터를 설치해도 이런 연소가스가 이런 연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연소가스가 유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 부식이 심합니다. 단위기 용량을 대용량화 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 메리트가 작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용량이 좀 작은 거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이제 쓰여지는 그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고려해안 같은 데 가면 고려해안 바깥에 바로 길 건너편에 고려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PFBC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옛날에 거기는 한번 다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진단을 함으로. 미분탄 연소 장점은 미분탄이기 때문에 공기의 접촉 면적이 커서 잘 탄다는 얘기죠. 과잉 공기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대용량 보일러 제작이 가능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대용량은 안 됩니다. 점화, 소화가 신속 간단하다. 가스 또는 액체 연료와 혼소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미분기하고 급탄기 등의 손해 소비 능력이 크다. 왜냐하면 석탄을 빻아줘야 되니까 자꾸. 배기에 매진이 있다. 뭐 미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집진기 같은 경우 일렉트릭 필터 EP라고 그러거든. 전기 집진기. 전기 집진기가 이 방보다 큽니다. 그런 게 여러 개 달려있다는 얘기죠. 큰 연소실이 필요한다. 보일러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10층 정도 높이가 올라간다 해야 되겠죠. 보일러 용량에 비해서는 크기가 커집니다. 노벽의 냉각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처럼 이제 노벽이 오픈이 돼 있고 거기에 냉각수가 흐른다든가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민수용 화력 발전에 많이 쓰죠. PFBC는. PFBC가 이제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게 어디죠? 저기 동해 화력인가요? 거기 하나 있나요? 동해 화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PFBC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을 더 크게끔 해야 되니까. 대형 증기 터빈 발전기하고 수차 발전기 차이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차이점. 이렇게 회전수가 차이가 난다. 냉각 방식이 차이가 난다. 자극 구조가 차이가 난다. 원통형이냐, 절극형이냐, 저속형이냐, 고속형이냐, 아니면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인계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단위 용량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구조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횡축기, 종축기, 단락비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브레이크, 속도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동기 발전기는 회전전기자, 회전계좌형인데, 회전계좌형은 돌극형, 원통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원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돼 있다는 얘기죠. 회전자가 계좌를 하기 때문에. 돌극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돼 있어 밑에 종축형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원통형, 종축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랭킨 사이클 과정, 여유를 카르노 사이클 이제 배우셨죠. 재생체일 사이클의 TS 선도 배우셨죠. 이 TS 선도에서 IS 선도 뭐 이런 것들 다 보셨다는 얘기죠. 기력 발전 사이클의 열 사이클 어떻게 되는지. 랭킨 사이클입니다. 이게 지금 보일러 종류 어떤 게 있었죠? 드럼 보일러, 관류 보일러에 있었다는 얘기죠. 순환 방식,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그 다음에 관류 보일러, 그리고 복합 순환식. 화력 발전소의 열 회수 장치, 절 공급, 절탄기, 공기 열기, 급수 갈기. 보일러 급수 장치, 가스 부캐, 가성 시야, 스케일, 슬러지, 부식, 캐리오버. 자꾸 키워드 외우지를. 터닝 기어, 레버링 스피킹 설명드렸죠?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온도 몇 도? 임계압력? 예. 화력발전소의 감압운전을 왜 하는지.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 대책,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 복사, 열연, 싸단복, 속이죠. 10번 제가 10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중요하니까. 화력발전소의 장래 전망, 어떻게 되는지. IGCC, PFBC, 이런 것들은 복합발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기터빈, 수차발전기 차이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표로 해워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3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